함께하면 됩니다. 함께하면 됩니다. 함께하면 됩니다. 여러분 끝까지 함께 갑시다. 함께하면 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백운기입니다. 오늘 한덕수 전 총리에 대한 1심 선고가 나옵니다. 구형은 징역 15년이지만 이중관 부장판사가 징역 25년을 선고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옵니다. 한덕수에게는 내란 우두머리 방조죄 그리고 내란 주요 임무 종사죄 등이 적용됐는데요.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에게 사형이 선고될 것이니까 방조죄로 최소 징역 20년. 여기에 내란 주요 임무 종사 그리고 허위 공문서 작성과 위증죄를 더해서 징역 25년이 선고될 것이라는 겁니다. 법정 구속은 당연하고요. 윤석열이 탈옥 후에 영화관을 찾으면서 즐겼던 몇 달, 정확히는 124일이 세상에서의 마지막 시간이었다면 윤석열 사형 구형 후에 한덕수가 찾았던 돈가스 집도 마지막 외식이 될 것입니다. 지귀현에게 분노했던 국민들의 답답함을 단칼에 날려줬던 이 시대의 살아있는 포청천 이중관 부장판사의 추상 같은 판결을 기대합니다. 생방송 백운계 정치 1번지 출발합니다. 어떻습니까? 제가 입었습니다. 근사하지 않습니까? 정말 좋은 제품이다. 제가 입어봐서 알고 100% 우리나라에서 공정을 해서 만든 옷인데 이렇게 드린다. 이걸 자랑스럽게 이야기를 했는데 저는요 원래 옷은 엑스라지 입거든요. 라지는 좀 작고 근데 이거는 3엑스라지를 입어요. 그러니까 조금 그 사이즈가 좀 다르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평소 엑스라지 입는 사람은 3엑스라지가 맞는 것 같고 평소 라지 입는 분은 2엑스라지 이 정도가 딱 맞는 것 같아요. 제가 지금 평상시에는 엑스라지 입는데 지금 이것은 3엑스라지 하나만 해도 사실 29,900원이면 저 같으면 입겠어요. 따뜻하고 편하고 좋아요. 근데 이거를 두 벌에 또 반팔도 이렇게 해가지고 29,900원 무료 배송 이거는 여러분들한테 정어리머리 서비스하는 거 아닙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남녀 공용으로 입고요. 사이즈가 L부터 4XL, 4XL까지 있는데 딱 맞게 입으시려면 평소 입으시는 옷 사이즈보다 한 치수 정도 더 크게 뭐 여유 있게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안에 기모가 들어가 있어가지고 이 추위에 딱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무튼 제 말씀 듣고 사시면 후회 안 할 겁니다. 네, 오늘 뉴스가 많습니다. 이것저것 짚어볼 이슈가 많은데 또 이재명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까지 있어서 오늘 좀 속도를 내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 중에 또 중요한 내용이 나오면 우리가 짚어보도록 하지요. 오늘 함께 하실 세 분 패널 소개합니다. 민주당 대변인 맡고 계신 장윤미 변호사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요즘 장윤미 변호사님 헤어스타일이 너무나 멋있다고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고맙습니다. 머리를 진짜 한 10년 만에 파마를 해가지고요. 좀 달라진 모습을 보여드리게 된 것 같습니다. 파마 표현이 요즘은 뭐라 그러지? 파마 펌이라고 하는 요즘 사람들은 젊은 분이면 펌 그렇죠. 원래 퍼머넌트 이런 뜻이죠.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자, 정당 바로세기 대표 신인규 대표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신인규입니다. 오늘 신인규 대표님도 헤어스타일이 좋습니다. 아유, 예, 예쁘게 우리 너무 본의 잘 선생님께 해주셔가지고. 신양 선생님이 예. 신경을 좀 많이 쓰시는 것 같죠. 예, 감사합니다. 자, CBS 이정주 기자님 지난주에 못 뵀는데 네, 반갑습니다. 지난주에는 그 재판 네. 지켜보신 이분 뉴스에 네. 두 분 모셔가지고 생생한 현장을 들었는데 네, 이정주 기자님도 생생한 얘기 많이 좀 전해주세요. 알겠습니다. 이정주 기자님이 한동훈 그 단계 단계 게시판. 그거 맨 처음 취재한 분이죠? 네, 제가 그 네이버 CP사 중에 처음 기사 썼죠. 그거 모르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예. 오늘 제가 특별히 리마인드 시켜드려요. 고맙습니다. 예. 그 제가 아직 네이버에 기사 3개 살아있고 어. 제가 고소하라고 했거든요, 저한테. 예, 허위사실로 고소한다 하더라고. 그때. 어허. 주진우 법률위원장. 그럼 우리가 또 무고로 하면 되잖아. 네, 아직도 고소 안 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겁나니까 안 하죠. 네, 고소해주세요, 저. 근데 고소 원하지는 마세요. 그 살면서 법정에서 이렇게 만나고 이러는 거 없애야 돼요. 그 재판 가급적이면 그냥 송사는 피해야 돼. 그게 최고예요. 자, 오늘 먼저 한덕수 운명의 날인데요. 오늘 오후 2시에 이중관 부장판사, 참 우리가 이중관 부장판사 덕택에 좀 숨이 좀 트였지요.
오늘 생중계까지 한다고 하니까 그 내용 좀 상당히 궁금합니다. 얼마나 선고가 나올지 궁금한데 먼저 장윤미 변호사님 얼마나 예상하십니까? 저는 15년 구형이었잖아요. 예. 물론 구형표에 그 구형량에 법원이 구속되는 건 아니지만 구형을 뛰어넘는 선고가 나오는 것도 좀 드문 케이스라서 법정 용어로 올려치기라고 그래요? 올려치기란 말을 쓰시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한 15년형 정도 나오지 않을까라고 그냥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25년 아까 말씀 주신 말씀 듣고도 곰곰이 생각해 봤을 때 이게 왜 중요한 판단이냐면 내란과 관련해서 첫 판단이 법원으로부터 대한민국 법원으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이 윤석열이 저지른 이 쿠데타가 형법상 내란인지 거기에 동조한 한덕수는 방조를 한 건지 그러니까 범행을 용이하게 했는지 아니면 주요 인물을 종사했는지 그 이외에도 가짜로 이 서류를 만들고 이런 부분에 얼마나 관여를 했는지 국무회의는 실제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물론 헌재에서도 나왔습니다만 또 헌재 절차와 형사법 절차는 완전 다르거든요. 형사법 절차는 정말 사람을 사형 뭐 최근에 윤석열 씨 구형도 당했지만 이 사형까지 언도를 할 수 있는 절차다 보니까 증거 조사가 엄청 엄밀하단 말이에요. 헌법재판소 절차보다도. 그래서 대단히 중요하고 저는 15년형 가깝게 뭐 그 이상도 나올 수 있다는 생각이 또 듭니다. 그래요. 15년. 뭐 저는 좀 덜 만족스럽지만 또 장미 대표님께서 그렇게 보신다고 하는데 뭐. 네, 아닙니다. 신인규 대표님은 얼마나 예상하십니까? 저는 이게 지금 국가 반역죄를 논하고 있거든요. 예. 내란죄라는 것이. 근데 사실은 한덕수 국무총리는 서열 2위입니다. 정부 직제로 보면요. 그래서 사실은 이 내란을 못 막았어도 문제지만은 알고도 막지 않았다라고 하면은 사실상 공범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란의 주요 임무 수행자로 지금 이제 공소장도 바꿔서 이제 들어간 건데 저는 특검의 구형량이 매우 낮았다라는 비판도 많았습니다. 이번에 그 소위 말하는 백대현 재판장의 그 체포방해 관련된 선고의 양형도 낮았지만은 한덕수 전 총리에 대한 특검의 구형량도 매우 낮았다라는 평가가 아주 크기 때문에 저는 만약에 이진관 재판장이 오늘 내란에 대한 첫 선고, 내란에 대해서 위법성을 다 인정하고 불법성을 인정한다면 전 양형 단계에서는 저는 15년 이상을 전 선고함으로써 특검의 구형량이 오히려 낮았다라는 것까지도 저는 드러내 보여줄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지금 뭐 김용현 같은 경우는 무기징역까지 지금 구형이 돼 있는 상태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라고 한다면 전 20년 선고 플러스 오늘 법정 구속까지도 저는 반드시 시켜야 된다. 그렇게 됐을 때 그나마 대한민국의 사법부 안에 양심의 일부가 살아있고 예. 자정의 희망도 저 국민들이 볼 수 있지 않을까. 이 문제는 간단한 게 아니라 대한민국의 헌법을 수호할 것이냐 말 것이냐의 저는 문제라고 저는 봅니다. 혹시 법정 구속의 기준 이런 게 있습니까? 그냥 판사 재량입니다. 그건. 그냥 재량. 근데 원래는 불구속 재판이 원칙이니까 3심까지 보통 불구속을 많이 하는데 예. 1심에서 실형이 떨어졌을 때 판사의 재량으로 이제 법정 구속 여부를 판단하는 거기 때문에 전 이 사안에 대해서는 한덕수는 원래 영장이 발부됐었어야 저는 마땅했다라는 반성적 고려가 저는 반영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우리가 되게 징역 5년 이상 그러면 중형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15년 정도 중형을 선고하거나 20년 이상 하면은 법정 구속 안 할 수가 있겠습니까? 당연히 해야죠. 예. 우리가 오늘 재판을 특히 주목하는 것은 이중관 부장판사가 그동안 재판에서 보여줬던 단호함, 엄정함, 추상 같음 이런 것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뭔가 좀 제대로 된 국민들이 그래 저렇게 해야지 하는 판결을 할 것이라고 기대를 하고 있는데 이정주 기자님 혹시 그 취재를 이렇게 해보면 어느 정도 나올 것 같다 이런 게 좀 있잖아요. 뭐 어떻게 들립니까? 그러니까 법조 쪽에서는 이제 변호사들이 하는 말이 일단 15년 구형했는데 말씀대로 이제 법정 구속이 되냐 안 되냐 이 부분을 조금 주의해서 보더라고요. 그러니까 법정 구속을 만약 시키면 형량이 조금 다운될 수는 있다고 하더라고요. 법정 구속 되고 징역 10년 그 정도. 근데 법정 구속이 안 되면 이제 최고 형량으로 그대로 갈 수 있다. 그럴 수도 있나? 예, 그렇게 보는데 그 한덕수 전 총리는 특검팀에서의 플리바게닝 그러니까 초반부터 많이 불었어요. 예, 그게 이제 주변인들한테 확인이 좀 되더라고요. 그 특검팀의 입장에서는 사실 우리가 뭐 공식적으로 우리 사법 체계가 플리바게닝이 있는 제도는 아닌데 이번에 이제 특검법 개정안할 때 들어갔었죠. 협조한 경우에 이제 양형에 참작이 가능하다. 그래서 한덕수가 처음에 줄줄이 부는 바람에 수사들이 좀 땡겨진 게 있어요. 그거를 얼마나 이제 참작할 것인지 그 부분 한번. 근데 그건 재판부가 참작할 부분은 아니에요, 사실은. 그건 특검에서 구형할 때 참작할 부분이지.
요게 좀 쟁점이 될 것 같습니다. 추수를 불었다. 이제 자기 살려고 별짓을 다 했다라는 얘기인데 지금 징역 25년 선고할 거다 이런 예상이 나오는 이유는 일단 내란 우두머리 방조죄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란 우두머리가 윤석열이고 윤석열이 사형에 처해진다라고 보면 방조죄는 이제 형법에 나와 있더라고. 55조를 보니까요. 사형을 감경할 때는 무기 또는 20년 이상 50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 이게 종범에 대한 거예요. 종범이라고 하는 것은 타인의 범죄를 방조한 자니까 타인의 범죄를 방조한 자는 종범으로 처벌한다. 이렇게 형법 32조가 규정하고 있어요. 그래서 종범의 형은 정범의 형보다 감경한다라고 돼 있는데 종범, 정범, 공동, 정범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법률 용어로. 네네. 장미 변호사님 설명 좀 잠깐 해 주시죠. 그래서 원래 특검에서는 그러니까 저희가 그냥 무게로 따지면 방조가 주요 임무 종사보다는 죄값이 덜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내란의 우두머리의 방조고 그 말씀 주신 대로 내란의 우두머리는 사형, 무기징역, 무기금고만 있는데 이게 장량감경에 들어가더라도 어쨌든 가석방도 안 되고 엄청 세게 처벌받는데 거기에 대한 방조, 용이하게 해준 것도 형이 되게 높아요. 말씀 주신 대로 무기 20에서 50 이렇게 산정이 되니까 이게 그냥 단독으로 김용현처럼 이 내란의 주요 임무 종사로 이 형량 계산했을 때보다 더 높거든요. 그런데 지금 재판부가 내란의 방조범으로 처음에 공소장에 그 죄명만 들어갔을 때 공소장을 좀 변경하는 게 어떻겠냐고 권유를 했거든요. 그래서 내란의 주요 임무 종사였는데 이게 지금 선택적인지 A, O와 B로 하는 건지 A 안 되면 B로 예비적으로 붙었는지는 정확히 기사는 안 나오더라고요. 근데 다만 재판부가 이렇게까지 했을 때 내란 방조보다는 내란의 주요 임무 종사 쪽으로 그러니까 내란 방조보다는 형량이 조금 적은 방향으로 고민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추측이 좀 더 설득력이 있게 나오고 있습니다. 법정에서는 뭐 윤석열은 내란 우두머리니까 사형, 김용현은 무기징역 뭐 이렇게 구형하고 그렇게 다투지만 우리 국민들 마음속에서는요. 윤석열, 한덕수, 김용현, 이상민, 노상원 이런 자들 다 사형입니다. 그 마음속에 우리 국민들 마음속에 저런 자들하고는 이 세상에서 같이 살 수 없다. 그런 생각 이미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한덕수 볼 때마다 그거 생각나요. 여러분 우리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그랬잖아요. 저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 서로 사형해야 합니다. 우리 서로 사형해야 합니다. 그래야 좀 제대로 알고 있는 거 아닌가요? 어때요? 지금 한덕수 전 총리 사실은 말씀대로 정말 어떻게 보면 굉장히 괘씸한 사람이에요. 몇 가지 장면 중에 저는 한 세 가지 생각나는데 첫 번째는 그 12월 8일 날 계엄 이후에 한동훈하고 같이 2차 쿠데타를 하려고 했어요. 그 공동정부. 어느 법에도 근거가 없습니다. 근데 사실상 그 대통령이라는 우리나라의 행정 수반이 약간 공백 상태에서 한동훈 전 대표랑 같이 그 당시 당대표였죠. 국무총리가 무슨 권한으로 국정 운영을 하겠다는 겁니까? 그게 사실 2차 계엄으로 볼 수가 있죠. 그리고 나중에 후보 바꿔치기 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헌재에서 위증하고 마지막에는 자기가 대통령이 돼서 야당 대표가 된 다음에 설사 지더라도 이재명 대통령이 자기를 탄압하면 정치 탄압이다. 이렇게 해서 빠져나가려 했습니다. 용서하면 안 됩니다, 이건. 윤석열과 한덕수의 차이점이 있어요. 윤석열은 말도 안 되는 논리로 자기가 했던 일이 정당하다고 주장하는데 한덕수는 아주 비겁해요. 나쁜 짓인 줄은 아는데 내가 뭐 자꾸 이런 식으로 빠져나가는 거죠. 이진관 부장판사가 계속 물어봐요. 그때 당신이 어떤 조치를 취했냐라고 하는데 뭐 어떻게든 그건 말고 이걸 물어본 거잖아. 이런 걸 우리가 재판을 통해서 봤잖아요. 그래서 그 추상 같은 이진관 부장판사의 태도를 보고 오늘 선고를 기대하는 거죠. 그때 당시 장면 한번 보시죠. 방금 CCTV 내용을 보셨는데 뭐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신가요? 전체적인 뭐 취지라 할까 저러한 지금 CCTV에 나온 모습들이 앞으로도 제가 기억이 없는 부분도 있고 비상계엄은 그 자체로 국민의 생명이나 안전, 재산 등을 침해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12.3 비상계엄의 경우는 많은 수의 경찰과 군인이 투입되었고 군인들은 무장한 상태로 투입된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그런 상태에서 국무총리였던 피고인이 국민들을 위해서 어떠한 조치를 취했습니까? 그 전체적인 계획에 대해서 저는 전혀 알지를 못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저는 반대를 했습니다. 모든 국무위원들이 이 비상계엄은 안 된다 하는 의견들을 대통령께 집무실에서 개별적으로 말씀드리고, 그래서 해제 국무회의도 철저하게 준비해서 하자가 없고 절차적 하자가 없도록 그렇게 노력을 했다. 제가 질문드린 건 그런 내용이 아니고 실제로 이제 비상계엄이 선포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게 유지가 되었었는데 무장한 군인들이 출동을 했고요. 그걸 막기 위한 여러 국민들이 대치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어떤 구체적인 조치를 취했는지 묻는 겁니다. 그 국무위원으로서 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을 해야 되는 그러한 상황이었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새빨간 거짓말. 저렇게 거짓말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저것도 보시면 그 전에 CCTV 화면이 있는 것을 몰랐을 때는 아예 그런 것도 부인했다가 화면이 공개됐는데 음성이 없으니까 말로는 그러겠다고 또 거짓말을 쳐대는 겁니다. 얼마나 뻔뻔하고 사악한 자인지 모릅니다. 사실 한덕수는 진작에 파면됐어야죠. 그런데 헌법재판소에서는 기각을 하지 않았습니까? 왜? 그때는 CCTV 영상이 공개가 되기 전이었어요. 특검 수사하기 전이니까. 그러다 보니까 기각이 됐는데 문정배 재판관이 나중에 이야기했습니다. 만약에 저 CCTV 영상을 진작 봤다면 결과는 달라졌을 것이다. 그 내용 들어보시죠. 국무회의 CCTV를 봤냐? 안 봤어요. 왜 안 봤냐? 국무회의 CCTV는 증거로 제출된 바가 없어요. 그럼 국무회의 CCTV를 봤다 쳐요. 그거로 결론이 뭐가 달라집니까? 그게 국무회의 하는 모습이에요? 만약에 국무회의 CCTV를 봤다면 국무총리 한덕수 탄핵 사건에 기각 의견을 냈는데 제가 인용으로 바꿨을지 몰라요. 당연히 그렇겠죠. 그래서 그게 빠져나간 거죠. 그래서 역사가 한참 지체가 된 거죠. 문정배 재판관이 만약에 그거 봤다면 달라졌을 것이다. 그런데 그 앞부분, 지금 이번 재판의 가장 중요한 것은 이게 내란죄 관련해서 첫 번째 재판이라고 하는 점입니다. 그 전에 윤석열에 대해서 1심 선고 나온 것은 체포방해죄거든요. 이제 내란이다. 그럼 윤석열에 대한 내란 선고를 앞두고 있는데 지기현이가 이제 하겠죠. 그런데 이제 내란 우두머리 방조죄에 대한 재판을 오늘 하게 되는데 여기에서 이중관 부장판사가 내란이다. 그리고 윤석열은 내란 우두머리다. 너는 그것을 방조했다. 이렇게 인정을 한다면 윤석열의 내란죄는 이제 더 다툴 여지가 없어지게 되는 거죠. 지기현이 뭐라고 다른 말을 하겠습니까? 오늘 재판의 가장 중요한 점은 사실 그거 아닙니까, 신은규 대표님?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한덕수가 오늘까지 이르면서 거짓말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니고 여전히 지금도 법정에 와서도 계속 지속적으로 적극적이든 소극적이든 거짓을 유지하고 있거든요. 그런 차원에서는 정말 이제 국민들의 법감정도 이제 차오를 때까지 차올랐기도 했고, 한덕수 같은 경우는 내란에 동참한 것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 권한대행을 맡았거든요. 근데 권한대행을 맡으면서도 헌법재판소를 마비시키는 데 기여를 했을 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도 윤석열 탄핵 심판 선고가 나오지 않도록 또 협조를 했고, 그 이후에도 본인이 대선 출마까지 출마를 기획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조희대 대법원장의 이재명 당시 후보에 대한 파기환송 판결과 이 두 가지가 결합이 돼서 아니 그러면 이재명 후보 날리고 한덕수 올려가지고 그래서 또 정권 연장하려고 했던 거 아니야? 이 추측을 지금 가지고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정말 참 공직자로서 이 국가 반역죄라고 하는 이 내란도 문제지만은 이 수없는 거짓말들, 전 여기에 대해서도 훨씬 더 가중 처벌의 이유가 전 차고도 넘친다고 봅니다. 예. 지금 오늘 재판이 내란죄라고 딱 인정하게 되면 다른 재판에도 큰 기준이 되고 영향을 미치게 되겠죠. 오늘 만약에 재판하면 그 판결문도 역시 지기현 재판부로 이렇게 보내서 증거로 채택하게 할까요? 이거 그냥 자체적으로 판사 볼 수는 없는 거고요. 최근에도 일단 그 선고가 있었던 그
년 받았던, 그러니까 5년 받았던 윤석열 씨 그것도 증거로 특검이 제출을 윤석열 재판부에 했다라고 예. 그러니까 증거로 공소유지 책임이 있는 특검이 내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한덕수와 관련해서 이진관 재판부가 이거는 내란이고 이 국헌문란 목적이 폭동이었고 이런 식으로 법리를 하면 이 다른 재판부가 이렇게 인정을 했으니 참작해달라라고 증거로 제출을 하는 거고요. 이론상 법리상으로는 그것을 그대로 직위원 재판부가 맞네라고 해서 따를 의무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도 헌법과 법률에 따라 독립된 기관으로서 판결을 하는 거라서 난 도저히 수긍 안 된다라고 할 수도 있지만 현실적으로 그럴 가능성은 매우 낮고 왜냐하면 논리적 정합성과 판결의 합일 확정이란 개념이 각 재판부에 있어야 되니까 만약에 따로 나왔을 때 교통정리가 최종적으로 되는 거 그래서 대법원 절차. 그 만약에 말이죠. 이게 이제 상상할 수 없지만 이중간 부장판사가 내란으로 인정하고 네. 저 직위원. 내란 우두머리 방조죄 유죄를 때렸는데 직위원이 내가 보니까 무죄네 이렇게 해서 무죄를 할 수도 해버린다면 있죠. 예. 빠그라지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어떻게 완전 됩니까? 다른 거죠. 완전히 논리가 그러니까 양립이 불가능한 판단을 각각 한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누구는 내라 그럼 대법원 가가지고 최종적으로 결론 냅니다. 누군가는 항소를 해가지고 그거는 상급심에서 대법원이 교통 정리를 하게 됩니다. 그 전에 우리 국민들이 결정을 해버려야죠. 근데 그거 말이 그랬으면 직위원 재판장은 아마 대한민국에 더 이상 존재하기가 어려워질 겁니다. 제가 볼 때. 만약 그렇게 한다 그러면 그 내란에 동참하는 것을 갖다가 자신의 권한을 이용하는 거기 때문에 그때 구속취소 인용 결정 때도 수많은 법령 위반을 가지고 윤석열 탈옥에 기여를 했기 때문에 저는 뭐 어마어마한 저항에 맞부닥칠 것이다. 저 그래서 그렇게 하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저는 어떻게 보면 직위원이가 백대현 부장판사나 이중간 부장판사한테 고마워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명분을 줬잖아요. 윤석열 봐주고 싶어도 못 봐줘. 이렇게 탁탁탁 하면은 나 사실 봐주고 싶었는데 이렇게 됐는데 내가 어떻게 하겠어. 어떻게 보면 도와준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제 도와준 거니까 고맙기도 하고 직위원 입장에서도 어쨌든 한국에 더 살아야 되잖아요. 네. 그렇다고 하면 저런 또 기회주의성 인물들은 여기서 또 오히려 의외의 결과를 또 낼 수가 있어요. 한국에서 살아야 되는데 어디서 살아야 되냐는 거는 또 차후 문제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직위원 입장에서는 본인에 대한 지금 비판적 여론을 알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오히려 의외로 그걸 기화로 해서 윤석열한테 뭐 사형을 선고하면서 오히려 여론을 좀 잠재우려고 하는, 그러니까 자기를 위한 사람이기 때문에 참 이렇게 제가 사법부를 판단하는 게 참 자괴감이 드는데 그럴 소지도 좀 있어 보입니다. 일부에서는 직위원이 재판을 그렇게 질질 끌고 김용현, 윤석열 변호사들 뭐 까불고 노는 거 다 받아주고 아주 뭐 속 터지게 진행을 했지만 그게 다 나중에는 제대로 선고하기 위해서 밑자락을 깐 거다. 그렇게 보는 시각도 있기는 있었어요. 네, 이게 뭐 법조에서 그래 보더라고요. 그러니까 중형을 만약에 때리려면 앞에 이제 받아주는 거예요. 일종의 참작 사유로 뭐 이것저것 다 해봐라. 이 명분을 쌓는 거고, 오히려 이제 형량이 조금 가볍게 때리려면 뭐 굉장히 냉엄하게 꾸짖는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래 봐요. 그것도 뭐 나름 논리상은 일리가 있는데 직위원 재판장을 해도 너무한 겁니다. 근데 그것도 받아주는 정도가 있지. 아니 여기 이제 최후 진술이나 뭐 이런 부분들 좀 부족하거나 증거가 지금 객관적으로 봐도 누가 아니다 이런 걸 받아준 거지. 아니 거기 그 변호인이 막 김용현 재판부 변호인 보세요. 그쪽 변호인들 나가서 유튜브에서 재판장한테 하는 그런 행태들, 다른 재판부에서. 그리고 직위원 재판장한테도 와서 계속 이거는 저 특검보가 말하면 된다 안 된다부터 시작해서 트집 아닌 트집을 잡잖아요. 그리고 일부러 이제 재판장 안에서 정치행위를 했거든요. 본인들 지지자들을 보라고 한 짓이에요. 근데 그것까지 직위원 재판부가 용인해 준다. 이거는 일반적인 중형을 때리기 위한 어떤 빌드업이다. 중형을 때리기 전에 어떤 양보하는 거다. 보기 힘들죠. 그리고 직위원 재판부가, 직위원 판사가 지금까지 한 게 있어요. 이것만 만약에 했다면 우리가 뭘 안 하죠. 근데 우리 기억하잖아요. 작년에 3월 8일 그 청천벽력 갔던 구속 취소. 저는 아직도 기억납니다. 그날 토요일인데 제가 뭐 행사가 있어서 강원도에 이제 지인 행사 있었는데 그걸 보고 회사로 집합시켰어요. 저 회사에서 막상 회사 온다고 해서 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전원이 그 취재하다가 다 깜짝 놀랐죠. 그러니까 구속 취소 결정은요 희대의 판결이에요. 희대의 그 판결이죠. 딱 하나입니다. 그것도 가장 권력자면서 국가 반역자에게 특혜를 베풀어준 유일한 판결이에요. 왜? 그 이후에는 또 법리를 바꿨거든요. 그 이후엔 또 날로 하고 있습니다. 이게 뭡니까 이게? 그러니까요. 말도 안 되는 일을 한 거죠. 가지려면 계속 해야죠. 그 이후로도 계속 시간을 그걸 보내야죠. 방치하는 조이대도 원팀으로 보는 겁니다. 직위원의 원팀이죠. 행위를. 예. 놔두고 그래서 대한민국에서 산다.
그런데 어디서 사는가는 앞으로 두고 보자 이겁니다. 예. 한덕수는 지금 내란 우두머리 방조죄 그리고 또 내란 주요 임무 종사죄 이런 것들이 있지만 이 밖에 위증죄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계속 거짓말했지 않습니까? 한덕수가 어떤 거짓말들을 했는지 한번 보시죠. 대통령이 지시사항이라고 해서 A4에 담긴 지시사항을 주었습니다. 알고 있죠? 저는 그건 모르겠습니다. 제가 받은 바는 없습니다. 저는 그 계엄에 관련된 어떠한 지시나 어떠한 서류도 받은 적이 없습니다. 소지 경위는 전혀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그 자리에서 받지 않았으면 그 받을 수 없는 문건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나 언제 어떻게 그걸 받았는지는 정말 기억이 없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그냥 웃음밖에 안 나와요. 너무 뻔뻔하고 이제 본인은 CCTV 영상이 안 나오기를 아마 기도를 했을 텐데 없는지 알았겠죠. 그렇죠. 나와서 지금 저희가 저걸 보면 얼마나 뻔뻔하고 저렇게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고 또 기억은 없는데 또 자기한테 유리한 건 또 다 기억난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런 식의 참 국민 우롱적 태도는 저는 반드시 단죄에서는 역사의 교훈으로 삼아야 된다고 봅니다. 네, 오늘 오후 2시 한덕수에 대한 선고 정말 기대가 됩니다. 특히 이진관 부장판사라서 기대가 됩니다. 이번 재판 통틀어서 봤을 때 이진관 부장판사 정말 단호한 모습 많이 보여줬죠. 특히 이하상 같은 이 말도 안 되는 자들이 변호인을 맡으면서 법정을 막 어지럽히고 그랬을 때 보여줬던 단호한 감취합니다. 감취합니다. 그것은 국민들한테 그래 재판은 저렇게 해야지 하는 것을 깨워줬어요. 장유미 변호사님 쭉 이렇게 법정에서 보시면 그냥 단순화하기는 힘들지만 이진관 부장판사 같은 분이 몇 프로나 됩니까? 거의 저는 제가 느끼기에는 거의 대부분의 법관의 아주 대부분이에요? 티피컬한 모습이라고 저는 느껴졌어요. 지기현이 같은 경우가 아주 좀 예외적이에요. 예외적이에요. 그래서 이게 일반 재판 같으면 좀 어쨌든 좀 들어주고 이런 자세잖아요. 그래서 우수법관으로 뽑히고 이랬던 것도 그런 맥락으로 좀 읽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근데 이정주 기자가 짚어주신 대로 이게 일반 재판도 아니고 내란 재판인데 너무 그 무게와 그 역사적인 엄중함을 좀 가볍게 여기는 거 아니냐, 법관이. 그리고 대한민국 법원을 대표하는 부분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선 정말 좀 부적절하다라는 목소리가 나오는 거에 대해선 저 또한 대단히 수긍이 들고 이게 어떻게 보면 좀 이례적인 재판부 모습입니다. 지기현 재판부가. 어때요? 신인규 변호사님은? 그 판사는요, 그 최후 판단권자기 때문에 상당히 조심하고 본인들의 처신을 매우 예민하게 신경을 씁니다. 그리고 검사와 차이점은 검사들은 말 그대로 누구를 처벌해 주세요라는 기소를 통해 가지고 판사한테 던지면 그만인데 판사는 그렇지 않다. 그리고 또 하나는 판사들은 약간 좀 보통은 이제 학자풍들이 많습니다. 책 보는 거 좋아하고 그 집무실에 어떻게 보면 갇혀 살죠. 갇혀 살면서 항상 재판 외의 업무는 거의 뭐 이제 독서나 이런 쪽으로 업무를 하는 것이고 검사들은요. 거의 책 안 봅니다. 책 안 보고 몰려다녀요. 술 먹으러 다니고. 그래서 이게 검사와 판사가 좀 문화가 다르기 때문에 저 지기현 재판장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 좀 검사들하고 좀 약간 유연한 그런 약간 좀 어울리고 좀 뭐 밤에 공보관이가 이런 별명도 있다라잖아요. 그러니까 조금은 판사들의 보편적인 모습과는 좀 매우 대조된다. 그게 예. 룸살롱 좋아하는 사람은 판사 쪽은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지기현 같은 사람은 있지만 예, 오늘 2시 선고 기대해 보겠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지요. 지금 국힘당의 장동혁 대표가 단식을 하고 있는데 오늘이 이제 일주일째네요. 도대체 무엇 때문에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특검을 하자라고 했다가 그래 하자라고 했는데 뭐 정확히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쌍특검을 하자는 거예요? 하지 말자는 거예요? 뭐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그 지금 통일교 특검 그리고 공천원금 특검 그리고 신천지는 따로 해달라는 거예요. 어제 이제 추가를 했습니다. 같이 하는 거하고 따로 하는 거하고 무슨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신천지 같은 경우 이분들은 이제 결국은 이제 같이 합치게 되면 이게 그쪽 논리는 같이 합치게 되면 그 정권에서 신천지만 조사할 거다. 쌍특검인데 어떻게 그렇게 하겠어요? 근데 저는 그것도 의문이에요. 신천지만 조사할 거라는 걸 왜 두려워하나요? 신천지하고 무슨 관계 특검을 있어요? 했다고 따로 하자고 그래요? 그러면 더 유리한가? 그러니까 본인들은 이 명분을 찾기 위한 거죠. 어차피
따로 하는 건 안 받을 거라 생각하니까 지금 던진 거예요. 이정주 기자님 얘기 들으니까 더 헷갈리네요. 아니, 그러니까 특검을 도대체 따로 뭐예요? 할 이유가 없죠. 이게 정교 분리, 그러니까 네. 정교 유착에 관한 수사 사안인데 신천지랑도 아무 문제 없다면서요, 이제 국민의힘은. 그 숨는 자가 범인이라면서요. 그 떳떳하면 특검 받으라고 본인들이 얘기를 했었는데 굳이 그건 같이 못 받겠다라고 말하는 건 너무 좀 궁색하고요. 굳이 돈도 다른 특검 2개 해가지고 사무실도 임차하고 왜 돈을 더 2배로 써야 됩니까? 아니 기존 수사기관이 해도 되는 거를 못 믿겠다 그래가지고 특검하는 것도 감지덕지인데 그걸 또 나눠서 돈을 또 쓰자고 하는 것은 국민의힘 지금 저 반대하는 의원들은 국부의 증진에는 1도 도움이 안 되면서 항상 돈만 쓰자고 저렇게 얘기를 하니까 저는 국민들이 더 화가 나실 수밖에 없다. 그리고 신천지 문제는요 굉장히 좀 심각한 요소들이 많이 배출됐기 때문에 이건 특검 반드시 저는 받아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저는요 짚히는 바가 있어요. 뭐냐면 통일교 특검 맨 처음에는 권성동이 통일교로부터 돈 받고 윤석열, 김건희 이렇게 연루돼 있고 이런 것들이 탁탁탁 드러나니까 꼼짝 못했다가 전재수도 받았다고 그러네 그러면서 이제 뭔가 역전이 되는 것 같으니까 통일교 특검하자 이렇게 이제 했다가 그래 그러면은 통일교도 하고 신천지도 하자고 그러니까 신천지 이건 곤란한데 이렇게 된 상황이에요. 왜? 신천지와 국힘과의 관계가 이제 조금씩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전에 우리는 어느 정도 증거가 없어서 그랬지 알았지요. 보십시오. 신천지가 왜 윤석열 편을 들었습니까? 우리가 기억하는 것. 신천지는 맨 처음에 대구에서 집단으로 모임을 가졌다가 완전히 코로나 초반에 확산하는데 주범이죠. 그리고 이제 경기도에 그 총회가 있는데 이재명 지사가 쫓아가가지고 제대로 단속을 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 이재명이 대통령 되면 우리는 죽겠네. 야 윤석열 밀어줘야 되겠다. 그러면서 집단으로 적어도 최소한 5만 명이 당원으로 가입해서 윤석열 후보 만들고 대통령 만들고 통일교도 그렇게 하고 정말 아슬아슬한 표 차이로 후보가 바뀌고 또 대통령에 당선됐는데 이게 지금 생각해보면 신천지와 통일교의 조직적인 당원 가입이 아니었더라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이제 그런 일들이 드러나고 있는데 증거가 딱 나와버렸어요. 이만희가 이야기한 게 공개가 됐습니다. 보시죠. 만약에 이재명이가 우리를 여기에 그렇게 끝까지 그리 한다면 자기는 엄청난 손해를 보고 목적 달성을 못해. 우리는 하루아침에 이 나라 전체에 지라시를 깔 수도 있어. 그만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데 왜 이렇게 하느냐 이게 안 그래도 될 것을. 차라리 그러지 말고 도로 표를 얻는 쪽으로 기울여줘야 하지. 국회의원들도 만나고 또 청와대에 있는 사람들도 만나고 그리고 판사도 만나고 이렇게 해서 한 가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해나가면 되지 않겠나. 조용히 귀신도 몰리 그렇게 해나가야 된다 했다. 어제 보니까 JTBC, MBC에서 동시에 이만희 녹취를 공개를 했는데 듣기에 따라서 이제 바이든 날리면 약간 있어요. 지금 방금 전에 들은 거는 MBC인데 우리가 전부 지자체를 깔 수도 있어. 맘만 먹으면 그렇게 했고 JTBC는 이 나라 전체에 지하실을 깔 수도 있어. 뭐 이렇게 들었더라고요. 어떻게 들었든지 간에 이만희가 총회장 아닙니까? 그야말로 교주죠, 교주. 이자가 움직여. 그러면 다 움직이는 건데 윤석열이 밀어줘.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게 다 드러났단 말이에요. 이제 이건 그야말로 빼박 증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저분들이 자꾸 여론을 호도하는 것이 종교를 갖고 있는 사람이 정당 활동하는 게 왜 문제가 됩니까? 그건 정당한 것이죠. 근데 문제는 지금처럼 특정 교주가 본인들의 신도들을 동원을 해가지고 정교 유착을 일으켰다? 그건 범죄가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식 투자와 주가 조작을 구별해야 되듯이 이 사안도 구별해서 보면 지금 저 이만희 교주의 행동은 범죄 혐의가 너무 뚜렷하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유착된 정당이 국민의힘이고 당시에 윤석열 경선 당시에 지금 신천지가 조직적으로 움직인 거 아니냐. 지금 아까 녹취보다는 그 1년 뒤에 일이기는 합니다만은 신천지라는 조직이 그 전부터도 지속적으로 이 정치권에 줄을 댔던 것들이 여러 증거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억울하다. 우린 떳떳하다. 그럼 수사를 통해서 본인이 결과를 받아보면 될 일 아닙니까? 근데 그거 자체를 반발하고 반대한다고 하면서 저렇게 단시까지 극단적인 상황을 동원하는 것은 저는 오히려 본인들의
정도의 범죄가 낱낱이 드러날 것을 두려워해서 사전에 미연에 지금 특검을 막기 위한 몸부림, 발버둥 아니냐, 전 그렇게 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금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얘기를 했더라고요. 최근 통일교와 신천지만 아니라 개신교 극우 목사들의 정치적 발언도 문제가 되는데 이에 대한 해결 방안을 어떻게 모색하고 있느냐 기자가 이렇게 물어보니까 대통령이 설교 시간에 이재명이를 죽여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하는 데도 있다. 정말 이런 종교 시스템 자체를 정치적 수단으로 쓰는 거 그건 절대로 허용되지 않는다. 이건 마치 나라를 지키라고 총을 줬더니 내가 가진 총인데 내 마음대로 쏠 거야라고 국민한테 총구를 겨냥하는 거하고 똑같다. 이렇게 지금 답을 했습니다. 이게 윤석열 죽여야 된다라고 한 게 뭐 은평 제일교회 같기라고 그러죠? 네, 은평 그쪽에 과거에 그 모스탄 네. 뭐 했던 그 자들이구나. 네. 예. 참. 근데 지금 이제 이만희 녹취도 공개되고 막 그 신천지와 국힘당이 어떻게 해서든지 연계가 돼 있는 것이 드러나는 마당이니까 이걸 저렇게 단식이라고 하는 걸로 시선을 돌려서 막아보려고 하는 것 같은데 그런다고 되겠습니까? 최근에는 막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와요. 박근혜도 관련이 돼 있었고 그때 새누리당으로 바꿨는데 새누리가 한자로 신천지 아닙니까? 홍준표가요. 이만희를 63빌딩에서 만났다라는 진술을 또 합수본이 확보했다는 속보도 나왔어요. 그전에 홍준표와 이만희가 별장에서 한번 2022년에 만난 것은 알려졌는데 이번에 또 2004년에서 2005년 사이에 63빌딩의 한 식당에서 만난 적이 있다는 거예요. 이때는 홍준표가 동대문을 국회의원이었던 때인데 이거를 딱 보면서 홍준표 저는 이제 딱 그게 떠오르더라고요.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신천지가 코로나 이후에 대구에서 10만 명이 모이는 집회를 했어요. 어마어마한 집회죠. 혹시 그때 사진 있습니까? 그 사진을 보면 10만 명이 모이는 대규모 집회를 여는데 지금 이런 거 허용하면 되느냐라고 하는데 홍준표가 그때 대구시장이었거든요. 그랬는데 허락을 해줬어요. 이슬람 사원 신축을 막을 수 없듯이 헌법상 종교의 자유 영역으로 대구시와 불편한 관계에 있지만 종교의 자유를 제한할 수는 없다. 나도 지난 대선 경선 때부터 신천지와 별로 편한 관계는 아니지만 종교의 자유는 제한할 수 없다. 이러면서 집회를 허용을 했어요. 그 전에도요. 신천지 옹호 발언으로 논란을 빚었던 적이 있어요. 대구시장으로 있으면서. 너무 신천지 봐주는 거 아니냐. 그때 대구시가 신천지를 상대로 1,000억 민사소송을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좀 이거는 수호 제기 자체가 무리였다. 질 것 뻔히 알면서 소송을 제기해서 세금 낭비한 거 아니냐. 1심 판결 결과를 보고 법적 판단을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했거든요. 어느 뭐로 보나 홍준표가 신천지 옹호한 거 다 드러나는데 이번에 신천지가 이렇게 딱 문제가 되면서 윤석열이 신천지 도와줘가지고 됐다라고 하니까 이제는 짐짓 모르는 척 신천지 몰표 공작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다면서 윤석열 정권은 태어나지 말았어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도대체 홍준표 정체가 뭡니까 신영규 대표님? 이상한 사람이죠. 그러니까 저는 이게 사실 명태균 보는 거랑 비슷해요. 명태균하고 다 관련이 있던 사람들이 내 죄만 빼고 저 상대방 죄만 파주세요. 지금 이런 꼴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종교단체와의 유착도 홍준표 시장도 저는 자유로울 수는 없을 것 같다라는 추측이 드는데 결국 수사로 다 밝혀지겠죠. 그러니까 지금도 종교단체와의 연루 중에 내 거 빼고 상대방 것만 좀 파주세요라고 하는 상당히 이기적인 저런 발언들을 하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고 왜 그러면 유독 종교단체가 국민의힘과 유착이 심한가? 저는 생각할 때 민주당은 여러 세력들이 연대해서 만든 정당이 민주당이고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사실은 굉장히 권위주의에 익숙한 정당이거든요. 그러니까 권위주의에 익숙하다라는 것은 자기밖에 모르고 조직을 운영하더라도 아주 권위적으로 동원이 가능한 조직들과 서로 그 DNA가 맞게 돼 있는데 그런 차원에서는
아주 종교적으로 교주들과 같은 저런 이단 종교들이라든지 아니면 대형 교회 아주 그 목사들이 권력화되고 우상화되어 있는 이런 조직들과 이런 동원 체제와 상당히 호환이 가능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힘 쪽이 훨씬 더 저렇게 유착이 더 자연스러웠던 거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거는 사실 국민의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국가 전체가 좀먹는 상황 속에서 전 정교분리 원칙이라고 하는 우리 헌법 20조 2항에 나오는 대원칙 속에서 저는 이 문제를 바라보고 발본색원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홍준표 시장이 여러 가지로 이만희하고 연계되어 있는 게 많이 나오잖아요. 왜냐하면 대구시장을 할 때 신천지의 상당히 주요 거점이 또 대구이기도 해서 아마 이런 여러 편의를 봐주고 어떻게 되면은 이런 코로나 전국에서도 방역과 무관하게 이런 조치를 해준 거에는 정치적인 이익을 얻을 의도도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너무 이 집단적인 부분과 관련해서는 본인이 피해를 봤다. 왜냐하면 윤석열과 경쟁 주자로서 대선에서 내부 경선을 치르는데 그게 혼탁해지고 오염돼가지고 내가 사실상 신천지로부터 낙점받지 못해서 이 공정한 룰의 혜택을 받지 못했다는 인식을 강하게 갖고 있는 것 같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이 퍼즐이 맞춰지고 있는 단계에서 얼추 사실로 확인되는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신천지가 대선이 있을 때, 지선이 있을 때, 총선이 있을 때 아주 분기점마다 집단 모집 행위를 하거든요. 그리고 그 근원에 대해서는 이재명이라는 정치인에 대한 어떤 비토와 분노가 담겨 있습니다. 이만희의 녹취를 보더라도 아주 어마한 큰 손해를 안기겠다고 원하는 걸 못 이루게 하겠다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 결과물이 그러면 국민의힘에 있던 집단 당원 가입으로 보이는 거죠. 필라테스라는 무슨 프로젝트명까지 해가지고 녹취할 수 있으니까 조심하면서 우리 신원을 밝히지 않으면서 당원 가입을 그것도 그냥 당원 가입하면 안 되니까 유료 꼭 당비를 내도록 조치하겠다. 이 정교분리라는 건 종교는 기본적으로 믿음의 영역, 확신의 영역, 비합리의 영역인 부분이 있어서 정치와 결탁을 하게 되면 대단히 왜곡할 수 있어서 그런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당연하지만 특검해야 되고 물타기 하면서 이러저러 사족을 달지 마시길 바랍니다. 신천지는 CBS하고 이렇게 법적으로도 붙어 있는 게 꽤 많이 있죠? 네. 그 사실 이제 그 필라테스라고 예. 하는 그 부분 있잖아요. 이 요새 이제 기사에 막 나오는데 저희가 이미 한 3, 4년 전부터 보도를 한 거예요. 필라테스를? 네. 그러니까 필라테스가 결국은 이제 당원 가입하는 것을 숨기기 위해서 만든 암호 같은 거잖아요. 네. 예. 매뉴얼을 의미하는데 네. 뭐 당원 가입하면 예를 들면 뭐 3개월 정도 책임 당원 가입하려면 얼마 내야 되고 그 쓸 때는 어떻게 써야 되고 뭐 어느 지역에서 시도당 가입하고 이런 부분까지 다 구체적으로 계획이 세워져 있고 그 당시에 저희가 그 코로나 국면에 이 신천지에 관해서 보도를 많이 했었어요. 교계 뉴스에서. 그래서 신천지 쪽에서 버스, 전세 버스 한 20대인가? 그 끌어가지고 목통에 저희 사옥 앞에 진을 치고, 예, 그 코로나 때 저희가 한번 전면전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신천지 쪽에 이 소위 말해서 이 그 사람들의 위세? 이 사람 모으면 어마어마합니다. 신천지도 그렇게 이만희가 완전히 절대적 그 교주로 존재하면서 한번 지시하면 막 목숨도 내걸고 그렇게 합니까? 네, 그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저희도 이제 만나본 사람들을 이게 좀 이상해요. 저도 취재원 한번 만나보잖아요. 좀 이런 표현 그런데 정상이에요. 사람은? 네, 네. 그리고 보통 그 제가 굉장히 이 사람들이 그 전략적이고 사악하다고 생각했던 이유는 일반적으로 사회에서 신뢰를 받는 직업들을 많이 갖고 있어요. 교사, 공무원, 뭐 변호사. 그래서 그냥 만났을 때는 모릅니다. 네. 사람들이 만났을 때, 아, 이 직업은 믿음직하다라고 생각하는 직업들이 있잖아요. 그게 이제 신뢰 자본에 또 위임을 해준 건데, 아이들을 가르치거나, 뭐 또는 사회의 어떤 공적 임무에 있는 이런 직업들을 많이 갖고 있고, 처음부터 자기들 신천지라 말 안 해요. 무슨 얘기를 하다가, 그럼 기자님도 교회 다니세요? 그럼 어디 다니시나요? 이렇게 하면서 갑자기 자기들 교회도 한번 내가 다닌 데가 있다. 이런 식으로 소개를 하거든요. 그 저 사람들의 접근 방법이 그 위장을 합니다. 처음에부터 그렇게 접근하지 않고 정상적인 외피를 쓰고 접근을 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마음이 열리면 이제 혹해서 넘어가는 건데 또 집단적으로는 한 교회를 쳐들어갈 때 개개로 가지 않습니다. 오랫동안 해서 이제 산옮기기 전략이라고 교회 자체를
냉각 먹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목사와 부목사를 이간질 시켜가지고 교회 자체를 통으로 넘겨먹는 전략을 쓰고 있고, 또 하나는 저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자신감이 생겨서 이제는 지자체도 한번 먹어보자, 나라도 먹어보자, 정당도 먹어보자, 이러면서 여기까지 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동안 왜 그렇게 방치했고 손잡았느냐, 이것부터 발본색원을 좀 해 들어가야 된다. 아주 치밀하게 전략적으로 움직이는 사람들입니다. 신천지가 일반 다른 사이비 종교하고 다른 점은, 사이비 종교는 그야말로 뭐 기독교를 모르는 사람한테 접근해가지고 그걸 뭐 종교를 믿게 하고 그러지만, 신천지는 다 기독교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거 아닙니까? 타겟팅이 그렇죠. 타겟팅이. 마케팅 타겟이 그렇습니다. 뭐 마케팅은 아니지만은 그게 진짜 사이비인 타겟이 거죠. 그렇습니다. 오늘 이재명 대통령이 이야기하셨잖아요. 통일교와 신천지뿐만 아니라 개신교 극우 목사들의 정치 발언, 아까 이제 은평제일교회 얘기했는데, 최근 여기에서 보면 이재명 대통령 모습으로 이렇게 딱 인형을 만들어 놓고 막 구타하고 잡아 끌고 그런 연극이라고 그럴까? 저런 짓을 했어요. 네. 저게 가능합니까, 교회에서? 그러니까 저거는 그 소위 말해서 이제 극우 대형 교회들 서울에서도 보면 저건 나가도 너무 나간 거고, 사실 이런 움직임이 하루 이틀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 MB 정권 때만 봐도, 뭐 저도 이제 그 다니는 뭐 2년 있어서 가보면 수요 예배 때 MB 찬양해요. 그리고 막 4대강 필요하다. 교회랑 4대강이 무슨 상관입니까? 이제 그렇게 이제 정파적인 색채를 많이 띠면서, 특히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는 노골적으로 공격을 해요, 원래. 근데 저도 저런 경우는 처음 봤어요. 저렇게까지. 저 굉장히 위험한 선이거든요. 비유로 하더라도 뭐 예를 들면 무슨 윤어겐 얘기하면서 표현의 자유를 왜 재갈을 묶냐, 뭐 또는 자유우파를 왜 억누르냐, 여기까지는 나왔는데 저렇게 노골적으로 한 거는 지금 이제 이쪽에서 완전 정치 세력화한 거죠. 저는 저 교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런 건 절대 교회라고 부를 수가 없고요. 다만 이제 걱정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이 나라가 아무리 참 혼란스럽고 갈등이 심하다고 해도 어느 정도 서로 건전하게 경쟁하고 갈등하고 이러는 것은 좋지만, 저렇게 돌아버린 것, 그러니까 완전히 상식을 저버린 것, 한 나라에 너는 백성으로 같이 살 수가 없다, 이런 정도까지 가는 것은 정말 곤란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저렇게 종교와 정치는 분리가 된다라고 하는 우리 헌법을 정면으로 위반하고 저런 짓을 합니까? 그런데 지금 이걸 윤석열 내란 세력들이 계속 부추기고 있어요. 저는 어제 너무나 많이 놀라고 정말 너무나 가슴이 아팠던 게 하나 있어요. 어제가 이제 서울 서부지방법원 폭도들 난입했던 1주년이 되는 날인데, 세상에 그거를요 서부 항쟁 기념일로 정해가지고 그거를 기념하고 그때 법원에 난입했던 폭도들을 애국지사라고 부르고, 심지어 5.18은 폭동이지만 우리는 항쟁이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는 그런 미친 자들이 있습니다. 어제 서부 항쟁 1주년 기념 행사라고 하면서 서부 자유변호사협회가 주관했는데요. 여기에 보니까 바로 윤석열 김용현 재판에 변호인으로 참여했던 이하상, 뭐 김지미, 이따위 애들이 있더라고요. 아니 어떻게 서부 자유항쟁입니까? 말이 됩니까? 저렇게까지 돼버렸습니다. 거기에 참여, 또 고성국이라고 하는 자도 거기에 참여해가지고 뭐라고 이야기하던데, 괴롭지만 잠깐 들어봅시다. 무슨 얘기를 했는지. 자유우파 국민들은 너무나 착하고 순진해서 평생 살아도 경찰서 갈 일 없이 법 없이 살잖아요. 그런데 1년 전 오늘 우리 자유우파 국민들이, 특히 젊은 자유우파 청년들이 항의를 시작했어요. 5.18 같은 가짜 유공자 싹 몰아내고 우리 서부자유항쟁의 청년들을 유공자로 만들어 주자, 이런 얘기 하시는데 막 가슴이 뛰더라고요. 윤석열 대통령 그리고 김건희 여사님 자녀가 없지만 이 계엄 선포로 인해서 우리 2030 세대 전체를 입양하지 않았나. 아니 장유미 변호사님, 그 어느 정도 그 한계가 있고 용인될 수 있는 선이 있지요. 그런데 법치주의를 정면으로 부정하고 헌법을 정면으로 짓밟은 그런
법원에 난입해서 폭동을 저지른 그런 자들을 영웅으로 대한다는 게 이게 어떻게 생각하는 걸까요? 제가 대학 때 책을 읽을 때 이데올로기와 이데올로그 뭐 이런 표현을 보면서 이게 무슨 말인가? 이데올로기 어떤 신념 체계, 이념 체계가 있고 그거를 막 이 제공하는 사람들 이런데 이게 이런 사람들이었구나. 그러니까 이게 뭐 진보일 수도 보수일 수도 있지만 이 서부지방법원의 정확한 그 폭도들은요. 법적으로 이미 단죄 받았고 거의 실형을 많이 선고받았으니까 그리고 역사에도 단죄의 기록으로 남을 건데 아니야 그렇지 않아 우리가 오히려 법적 역사적 그런 정당성을 갖고 있어라고 끊임없이 그 논리를 이야기하는 이건 논리가 아니에요. 궤변입니다. 그런데 변호사라는 마치 말을 하면 법리적으로 타당할 거라는 그 허울을 둘러싸고 그거를 사실상 왜곡하는 거 더 나쁘다고 생각하고 두 가지인 것 같아요. 알면서도 저런다, 몰라서 저런다. 후자 대단히 좀 한심하지만 뭐 논할 가치는 없고 전자다. 이건 진짜 너무너무 나쁜 겁니다. 이 부분 둘 다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인 거고 이건 정확하게 말을 해줘야 돼요. 법조인이라면 사회에서 책임 있는 사람들이라면 그리고 구성원이라면 대한민국 시민이라면 그거는 범죄다, 죄다, 그것도 악질적인 죄다. 국가폭력에 희생당한 5.18을 흥피칫 웃으면서 이 애국 열사들 윤석열과 김건희에게 입양된 애국 열사들을 민주열사라고 칭할 때 우리는 가슴이 떴다고 얘기하는 게 역사에 어떻게 기록될지 좀 제발 자성하시기 바랍니다. 신우이님께서요. 같이 살고 있다는 것이 부끄럽습니다. 그러셨는데 저런 말을 하는 자가 윤석열, 김용현 변호를 했어요. 뭐 이제 끼리끼리 모여서 한 것인데 결국에는 이게 지금 어떻게 보면 피하 식별이 안 되는 거잖아요. 결국에는 지금 대한민국의 헌법 체제를 무너뜨리려고 했던 이 군사 반란 내지는 친위 쿠데타 세력들이 오히려 그걸 막은 국민들을 반란으로 지금 몰아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식의 정말 피해자와 가해자를 뒤바꿔치는 이런 의식들 그리고 이걸 가지고 정당화하면서 정의와 부정의를 혼합시켜서 사회를 또 혼란스럽게 만드는 이런 세력들은 윤석열과 김건희는 지금 구속되어 있지만 그들과 생각을 같이 하고 DNA를 공유하는 사람들이 여전히 바깥에서 활동하고 있는 거거든요. 저는 우리 사회가 저는 관용이라는 것을 베푸는 범위에 한계가 있는데 이 자들은 그 범위를 넘어섰기 때문에 저는 엄정하게 단죄해야 된다고 봅니다. 인간 아닌 것들입니다. 그래서요. 정말 마음이 바쁩니다. 아주 마음이 서둡니다. 빨리 지금 이제 저는 만약에 지금 대한민국의 가장 시급한 과제가 뭐냐. 물론 뭐 민생이 중요하죠. 그렇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저는 통합이라고 생각합니다. 나라가 이렇게 갈라져 가지고 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서로 지금 완전히 너 죽고 나 죽자 이렇게 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통합을 하려면 먼저 이런 정리를 해야죠. 아니 어떻게 청소를 안 하고 가구를 드립니까? 그래서 내란죄에 대한 청산, 내란 잔재 청산이 빨리 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 통합으로 나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 저렇게 정신 나간 소리를 하고 있는 사람이 한둘이 아니에요. 특히 젊은이들 극우 유튜버에 많이 노출이 되면서 막 그 이상한 정보들을 들어가지고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해요. 최근에 어떤 젊은이는 김민석 총리한테 그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아니 나라에서 혈세를 들여가지고 노동신문 구입해서 배포한다는데 그게 되겠습니까? 언제 그렇게 하기로 했어요? 근데 그걸 질문이라고 해요. 팩트 자체가 틀려 있어요. 사실이 아니에요. 그걸 가지고 그걸 사실로 전제하고 막 질문하고 그런단 말이에요. 한번 들어보시죠. 저는 전북대학교를 다니고 있는 27살 청년 이사여라고 합니다. 청년의 입장에서요. 이제 최근에 이재명 정부에서 진행을 하셨던 정책 중에 하나인 그 북한의 체제 선전 매체인 노동신문을 국민 혈세로 배포하기 시작한 점이 참 의문이 들었습니다. 또한 대북 제재로 중단되었던 북한산 식품의 수입을 재개하였으며 국가보안법 폐지 논란 및 또한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북한의 체제를 존중하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러한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저희 청년들의 사이에서는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민주당과 이재명 정권이 대한민국 헌법과 국민들보다
북한의 김정은의 눈치를 더 보는 것이 아니냐. 이게 진짜 이적 행위가 아니냐. 이재명 대통령께서 자유민주주의 헌법 질서를 네, 존중하신다면은 왜 민주당 정부에서만 유독 이런 북한 정권에 유리한 조치들이 연달아 나오는지 한 가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단 두 가지 질문 주셨는데 뒷부분에 말씀드리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대부분 동의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노동신문 등을 개방해도 괜찮다라는 것은 이미 그렇게 해도 좋다는 그것이 우리 사회의 건강성에 대한 믿음의 기초에서 예를 들어 온라인이라든가 이런 거 등등으로 개방해도 그만이라는 것이지 그거를 국비로 하자라는 식의 논의는 한 적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문제가 아니냐라고 말씀하신 것은 그 자체가 잘못된 가설이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틀린 얘기를 안 했으면 좋겠다라고 가서 설득을 해주시는 역할을 해주시면 감사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저 젊은 청년의 잘못이라면 저렇게 잘못된 거짓 정보를 사실인 것처럼 받아들인 것. 그게 잘못이죠. 경북대라고 그러는데 우리 신인규 대표님 후배네. 그러니까 전북대라고. 전북대였어요. 예, 들렸는데. 어떻게 저런 정보를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게 뭐 어떻게 보면 허위 조작 정보 뭐 관련된 문제들 뭐 이걸 다 막을 수는 없겠습니다만은 이런 자유 공론장의 시장에서 저는 이제 정리를 하는 이제 이런 역할, 그래서 이제 이런 방송들의 역할과 기능이 더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들고, 무엇보다 지금 젊은 세대들의 마음이 참 걱정 아니겠습니까? 뭐 이게 뭐 사상의 자유가 우리가 다 있기 때문에 터놓고 이야기를 좀 한다면은 상당히 강한 그 반민주당 현상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게 오히려 반민주당을 하고 있다 보니까 지금 대체 세력이 없잖아요. 지금 윤어게인밖에 없으니까 그쪽으로 옮겨붙어서 그쪽이 제공하는 정보들을 무비판적으로 수용하고 본인들의 여러 가지 정치적 의사표시를 더 강경하게 하고 있는 지금 이런 부분들이 저는 큰 틀에서는 문제로 보기 때문에 저는 저 20, 30대 내지는 뭐 10대까지 포함을 해서 저 미래 세대들의 왜 저럴까에 대한 고민을 전 우리가 정말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가짜 정보가 문제야. 뭐 그것도 문제죠. 근데 저는 더 본질적으로 왜 그러면 저들이 저 가짜 정보에 대해서 무비판적으로 수용을 할까? 이건 강한 반민주당 정서거든요. 그럼 저는 민주당이 기득권화되고 뭔가 그 세대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조금은 답답한 모습으로 지지를 못 받고 있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더 나오는 건 아닐까. 저는 조금 더 본질적인 부분까지도 적극적인 고민과 그런 개선을 통해 가지고 이 문제를 좀 더 저는 근원적으로 접근해서 푸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 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방금 전에 질문했던 그 젊은 청년 자신의 SNS 홈페이지에 또 김민석 총리랑 같이 찍은 사진도 올렸더군요. 자유대학 이사야. 전북대 김민석 출몰. 그 사진 한번 띄워봐 주시겠어요? 이렇게 또 질문하고 그러면은 설득이 됐을까요? 이해가 됐나? 궁금한데 자유대학이라고 하는 대학도 있나요 또? 그게 어디냐면 저 우파 쪽에 네. 그 정광훈 계열. 네, 그 이제 자유대학이라고 사실상 자기들이 만든 그 하나의 그 단체예요. 대학교라기보다는 이제 지난번에 논란이 됐던 그 이승만 뭐 리박스쿨 뭐 이런 거 뭐 애국대학 뭐 자기들끼리 이제 그런 식으로 자유라는 단어와 애국이라는 단어를 오염시키고 있는 것인데 사실은 이제 그 전광훈이나 뭐 기독교계 이제 이쪽의 영향을 좀 많이 받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정말 우리 그 젊은 청년들이 요즘에 보면은 극우화 경향을 보이고 있는 사람들이 꽤 있는데, 왜냐하면 이 여론조사 같은 것을 해보면은 오히려 70대하고 20대하고 같이 이렇게 나타나는 동조화 경향을 보이고 있거든요. 장미 변호사님, 이건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 건강한 교회가 거의 대부분이죠. 그런데 일부 교회 같은 경우에는 미국의 아주 극단화된 보수 기독교 신념, 이념 체계를 그대로 이식해 와서 그것을 정치와 결합시킨 다음에 어떤 교세를 확장시키는 방향으로 좀 한다는 점에선 교회 내부에서도 다른 정말 이제 온건하고 원래 정말 통상의 종교 역할 담당하고 계시는 목사님들 걱정이 상당히 많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부분을 요즘 젊은 세대들이 굉장히 이제
뭐 기독교를 외면하기도 하고 종교 자체에 좀 무감하기도 하고 이런 부분을 뭔가의 하나의 정치적 모멘텀과 섞어가지고 자기네들 이익을 도모하는 방향으로 하는 것이 과연 맞는지 이러면 더 외면받지 않을지 그것 때문에 더 교회의 발길을 돌리는 청년들이 더 많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이 청년도 그렇습니다. 만약에 그게 사실이라면 우리가 세금을 내는데 노동신문을 뭐 사가지고 북한을 도와준다고 사실이라면 문제의식을 가질 수는 있는데 사실이 아니에요. 아예 인식체계의 그 근거와 대전제를 잘못 이식하는 게 어떻게 대한민국 교회의 역할과 기능일 수 있겠습니까? 진짜 이러시면 안 됩니다. 우리 신인규 대표 비교적 젊은 층인데 어때요? 젊은 사람들 이렇게 만나보면 어디에서 이렇게 잘못됐을까 그런 생각 해보십니까? 저는 교육의 실패가 가장 크다고 봐요. 그러니까 뭐 윤석열을 통해서 한덕수를 통해서 우리가 그동안에 이 엘리트 중심의 교육이 얼마나 많은 폐해를 갖고 오는지를 경험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분들이 키워낸 게 또 지금의 미래 세대예요. 또 역설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저도 참 이게 답답한데 결국에는 지금 미래 세대를 탓할 저는 그런 상황은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교육의 산물이거든요. 그럼 그 잘못된 교육으로 통해서 지금 나온 거기 때문에 전 우리 사회의 근본을 조금 더 저는 더 들여다봐야 된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제가 여기서 지금 민주당 비판하자는 의도는 전혀 아니고요. 이게 원래 그 부모 세대, 윗세대에 대한 반발은 어느 세대나 늘 있었던 보편적인 현상인데 지금 이제 10대, 20대, 30대의 문제를 놓고 이야기를 하자면은 그들의 부모 세대, 그게 이제 40, 50대 내지는 60대 초반 세대죠. 그들과의 대립전선에서 지금 이게 나오는 반대적 극단화 현상 아니냐. 그렇다 보면 반대편에 조금 건전한 세력들이 좀 이렇게 3, 3, 5 모여 있었더라면 저렇게 쏠림 현상으로 가지는 않았을 텐데 지금 보수가 종말 상태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극단화된 논리를 오히려 무비판적으로 스폰지처럼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에 저는 더 지금 우려를 하는 것이고 이 부분을 아까 앵커님 말씀하신 대로 사회 통합적 관점에서 이제는 우리 사회가 조금 더 이거는 비판만 해서 될 문제는 아니고 조금 더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서 우리가 노력을 좀 해야 될 때 아니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심각하게 생각해야 할 문제입니다. 영원이님, 뇌가 그냥 절었네, 절었어. YMK님, 가슴이 답답하다. 안중차님, 저런 거 방송해주면 저놈들 입장에서는 성공한 겁니다. 그냥 냅둬야 합니다. 그럴 수도 있겠네요. 너무나 가슴이 좀 답답해서. 그리고 이것도 있는 것 같아요. 온라인화 되면서 이제 코로나를 겪은 세대들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온라인화가 되면서 온라인의 특징은 사실 모두를 다 대변하는 건 아니거든요. 침묵하는 다수들이 상당히 많은 공간인데 소수가 과다대표되는 경향성들 때문에 이 쏠림 현상이 더 강한 거죠. 그러니까 누군가가 그렇게 선전선동으로 몰아가기 시작하면은 거기에 동조되는 현상도 많기 때문에 아마 이게 좀 사회 전체적인 복합적 문제가 있는 부분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시간이 별로 안 남았는데 어떤 거를 다뤄봐야 될까요? 지금 두 가지인데 북한 무인기 의혹과 관련해서 우리가 하나 살펴볼 게 있고 또 장동혁 단식과 관련해서도 한번 내용을 좀 짚어볼 필요가 있는데 장동혁 지금 이제 일주일째죠? 네, 오늘이 일주일이고 언제까지 하겠다는 겁니까? 과거에 지금 그러니까 일단은 시한은 정하지 않았던 것 같고요. 과거 사례를 보면 이제 김성태 전 원내대표 그 2018년 당시에 8일 9일차에 이제 응급실에 실려갔거든요. 그래서 오늘하고 이제 내일 정도가 조금 그 위험 시기인 것 같아요. 오늘 아침에 이제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 와서 만나고 갔는데 당내에서는 지금 출구 전략이 없어서 좀 많이 고민을 하는 눈치가 있어요, 사실은. 그리고 사실 이 문제가 이제 당 안에서도 왜 국민의힘도 지금 외통수에 걸렸냐면 처음에 이 단식의 명분이 쌍특검이에요. 그러니까 쌍특검을 도입해달라 이거였잖아요. 물론 그것도 논리 안 맞죠. 도입을 해준다고 했는데 본인들이 거부한 거니까. 신천지 빼달라고. 이렇게 시작을 한 거라서. 근데 중간에 여러 사람들이 갑자기 한동훈 관련해서 한동훈이 사과했으니까 뭐 그거 받아야 된다. 한동훈이 가서 뭐 대화합의 장을 만들어야 된다. 처음에 시작한 거는 온데간데 없이 지금은 굉장히 혼탁한 이제 그런 식으로 메시지가 혼탁해졌어요. 그래서 당내 중진들이나 내지는 의원들도 사실 장동혁 대표의 이런 지금 행보 좀 물음표가 있고 과거 황교안 전 대표가 총선 전에 이렇게 하다가 결국 선거 망했거든요. 이제 그런 걱정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은.
근데 쉽게 단식 끝내기 힘들 것 같은데요. 지금 본인은 죽을 지경인데 막 꽃을 보내와가지고 지금 로텐다홀 입구에서 단식하고 있죠. 완전히 꽃밭이 됐어요. 그 장동혁 쪽에서 뭐 다른 거는 보내지 말고 꽃은 받는다 이렇게 올렸더라고요. 그러면서 그쪽에서 올린 게 아니고 뭐 지지하는 쪽에서 그래서 이쪽으로 꽃 보내주세요 하면서 이제 꽃 장사를 하더라고요. 그 사진 한번 좀 띄워봐 주시겠어요? 그 보면은 아주 뭐 꽃이 바닥에 맞아요. 아주 천지로 깔려 있어요. 그래서 흐뭇하게 아주 쳐다보고 있는데 또 꼭 이런 사람이 있어요. 지금 장동혁이 단식 탈출하려고 하는데 김재원이 합류 단식했다고 홍구이님이 글을 보내주셨는데, 야 얼마나 김재원 미울까. 지금 그만두라고 말려도 지금 불편한데 나 합류 단식할게 그러면은 또 그만 못 둘 거 아니에요. 이제 친구를 잘 만나야 되는 게 김재원 최고는 3일 만에 지금 단식 중단한다고 의사의 권고를 받았어요. 미치겠네. 그러니까 자기는 그만하고 장동혁 더 죽어라 지금 이러고 있기 때문에 진짜 친구를 잘 만나야 된다는 생각이 저는 들고, 제가 저 단식을 갖다가 뭐 누가 밥을 굶고 있는데 희화할 마음은 정말 없고요. 정말 빨리 건강을 위해서라도 장동혁 대표는 정치를 조금 더 지금과 같은 방식이 아니라 다른 방식을 좀 더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건강을 챙기는 게 가장 우선입니다. 단식 7일째 되면은 정상으로 하면은 매우 위험한 상태가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이게 그 시기별로 단식이 이어졌을 때 그 증상 같은 걸 좀 찾아보면 거의 이제 장동혁 대표처럼 일주일을 넘어가고 하면 이게 뭐 선망 증세, 망상 증세 뭐 이렇게 굉장히 뭐랄까 그러니까 정신적으로 온당하게 좀 유지하기도 상당히 힘들다라고 하고, 또 국민의힘의 이 구성원들 이야기를 들어보더라도 이제 의사가 진단을 하고 이러면 뭐 바이탈 사인이라고 하는가요? 어떤 생체에 이런 정상적인 이 리듬이 전혀 맞춰지지 않고 있다고 해서, 그러니까 왜냐하면 최근에 또 24시간 필리버스터를 한 지도 얼마 되지 않아서 체력적으로 상당히 저하된 상황에서 단식을 이어가고 있어서 이 부분과 관련 진짜 꽃이 많이 오긴 왔네요. 그런데 왔어요. 진짜 많이 왔네요. 네, 꽃밭이에요. 뿌듯한가 봐요. 꽃집하고 뭐 유착이 있는 것 같은데. 아니 꽃집 쪽에서 그러니까 그 장동혁 지지하는 뭐 팬클럽 같은 데서 장동혁 대표한테 꽃을 보내줍시다라면서 사이트를 올려놓은 거예요. 근데 저게 보기가 되게 안 좋은 게요. 윤석열 때도 저 허한 짓을 했거든요. 동원해서. 그거 똑같이 보는 느낌입니다. 그러니까 저런 거 좋지 않습니다. 제가 볼 때는. 지금 저렇게 하면은 오히려 너 아예 여기서 죽어라 지금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단식을 못 풀게 만드는 거죠. 예. 그렇게 출구를 막는 거죠. 지금 출구를 사실. 막는 거죠. 그러니까 장동혁 대표는 전 생각을 좀 더, 물론 좀 이성적 판단이 어렵겠지만은 그래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장동혁 대표를 위한다면은 저는 저렇게 휩쓸리게 가서는 안 된다. 저 건강 잃으면은 건강 어떻게 다시 회복합니까? 저는 그 부분을 좀 신경을 쓰기를 바랍니다. 근데 뭐 필리버스터도 그렇고 단식도 그렇고 누가 하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사실상 정치적으로 지금 걸고 있는 건 특검, 뭐 통일교 특검 받아라라고 하는데, 제가 그래서 순간 헷갈렸어요. 방송을 할 때도. 근데 민주당에서 통일교 특검 받겠다고 했거든요. 근데 통일교만 하지 말고 이 국민들의 비토가 많은 신천지도, 그리고 그 실체 오늘도 저희가 전반부에서 다뤘습니다만 얼마나 의혹이 큽니까? 그런 부분을 같이 하자고 하는데 그게 단식의 명분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단식은 사실상 한동훈 징계 국면에서 당내에서도 계속해서 반발 목소리가 어떻게 보면 23명의 의원들이 기자회견할 정도로 집단적으로 나오니까 그것을 좀 막기 위한 측면이 저도 개인적으로 훨씬 크다고 보고, 언론도 그 어떤 포커스로 지금 이 단식 국면을 지켜보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여튼 예스입니다. 예스는데 저는 장동혁 저렇게 하는 것, 쓰잘데기 없는 것 하는 것 보면서 황교안 생각납니다. 황교안이 그렇게 궁지에 몰렸을 때 느닷없이 단식을 했죠. 그래가지고 어떻게 됐습니까? 그때 총선에서 쪽박 찼습니다. 예. 이제 지방선거 망하는 길로 가지고 들어가는 건데 이름 백날 바꿔서 뭐 합니까? 이름 때문에 그 당이 망했습니까? 아무튼 좀 빨리 바꾸기를 바랍니다. 제가 국민의 힘으로 뭐 이런 것을 많이 하고 싶을 때마다 그 국힘당 이름이 겹치기 때문에 못 써먹거든요. 옛날에 우리은행이 그랬어요. 저는 우리은행도 이름이 마음에 안 들어요. 우리은행인데 그게 우리은행 그런 건 허락을 해주면 안 되는데. 아니, 그러니까 이름이라는 게 어떤, 우리가 인간이니까 언어를 쓰니까 사회적 약속 차원에서 단어를 만들고 합의하는 의미를 부여하는 의미가 있는데, 문제는
본인들이 정치인으로서 공당으로서 해야 될 역할과 기능은 안 하면서 이름만 바꾸겠다고 하니까 이 말장난 아니냐. 그럼 국민의힘이 뭐 만약에 거룩한 용어 쓰면은 좀 좋아집니까 상태가? 그러니까 이거는 정말 국민들 앞에 눈 가리고 아웅이고 속임수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만 사기치라. 이게 저는 국민의 명령이라고 봅니다. 사기를 그만 쳐야 됩니다. 얌체짓 하는 거죠. 네, 오늘 1부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2부에서는 민주당의 김준혁 의원 만나볼 텐데요. 여러분 오랜만에 또 보게 되니까 반갑군요. 기대해 주시고요. 1부 함께해 주신 장윤미 대변인님, 신인규 대표님, 이정주 기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